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음 만나는 한국 민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단편의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갚은 돈 또 갚는 도깨비. 옛날에 남의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받아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단양 정도밖에는 못 벌어서 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 부인과 함께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앞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돈 단냥만 좀 빌려주시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을 빌려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문 밖에서는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품판 돈 단냥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는 일주일 일해서 겨우 모아놓은 단냥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방 안에서 빠끔히 밖을 내다보니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컴컴한 마당에 서 있는데 어두워서 누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일단 알았다고 하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단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일 주겠다고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던 부인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어째서 돈을 줍니까? 내일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인데 그렇게 함부로 줘버리면 어찌합니까? 주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가지고 오겠지요. 내일 준다고 하였으니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날이 저물도록 이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아무래도 돈을 떼먹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고 하고 싶어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을 때처럼 날이 꼴딱 저물고 마당에 서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기 주인장,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 단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리에 부부가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고 방 안에 돈 단량을 던져주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부부는 어쨌든 빌려주었던 돈 단량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그맘때가 되니까 방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장, 빌려갔던 돈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얼른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 그맘때가 되니까 또 빌려간 돈 단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도깨비로구나.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건 분명 도깨비 짓이다. 매일 저녁마다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오니 이 사람 집에는 돈이 그득그득 쌓였습니다. 남의 집 일해주면서 품삯이나 받아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이 매일 단량씩 돈이 그냥 생기니까 남의 집 일은 그만두고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논도 사들이고 밭도 사들이고 돈이 좀 모자라도 매일 저녁마다 도깨비가 가져오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많은 땅을 사들여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실컷 사고도 도깨비가 매일 저녁마다 돈을 갖다 주니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깨비를 내쫓아야지. 감당을 못하겠다.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도깨비랑 친해봐야 귀찮기만 하지. 더는 소용이 없겠다.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저녁에 도깨비가 빌려간 돈 단량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던져주고 가려는 걸 뛰어나가 겨우 붙들었습니다. 아, 이보세요. 그래도 방에라도 좀 들어와야지. 자꾸 이렇게 가버리기만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주인이 사정하며 팔을 잡아 끄니 도깨비도 마지못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도깨비와 마주 앉아 부드럽게 도깨비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낸 지도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말입니다. 매일 내가 받기만 하고 술 한 잔 대접을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꼬리가 찢어질 듯 좋아했습니다. 아, 내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주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고기를 좀 준비해 놓을 테니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참, 기왕이면 친구들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친구분들도 실컷 잡수실 수 있도록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튿날 과연 도깨비는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왔습니다. 도깨비 친구들은 상에 가득하게 차려진 고기를 보더니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잡수시니 보기가 좋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마련해 두었으니 배 터지도록 실컷 드십시오. 도깨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고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생전 어디 가서 고기를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주인 덕에 고기를 이렇게 실컷 먹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껏 배가 부른 도깨비들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돈을 빌려갔던 도깨비뿐만 아니라 고기 대접을 받았던 도깨비 친구들까지 전부 우르르 이 집에 와서는 도깨비 한 놈이 단량씩 돈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도깨비 하나만으로 주체할 수가 없어 떼어내 버리려고 대접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때로 와서 돈을 주고 가니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은 맨 처음 돈을 빌려갔던 도깨비를 다시 붙잡아 방 안에 들여앉혔습니다. 이 도깨비는 지난번에 고기를 잘 얻어먹고 나서부터는 들어오라고 하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깨비 친구분들이 돈과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알겠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은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도깨비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가 제일 겁이 납니까? 주인은 짐짓 소름 끼친다는 듯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돈이 사실 제일 겁납니다. 그 이튿날 주인은 도깨비가 오기 전에 대문 문턱에 죽은 말을 세워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돈을 갖고 우르르 몰려오다가 대문에 걸린 말 사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당황하던 도깨비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에이, 내가 제일 무섭다는 돈이나 받아라. 여기 돈 받아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다발로 돈을 집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인집 안에는 돈이 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날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은 도깨비도 떼어내고 돈도 풍족해져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신립 장군과 처녀 귀신. 권 판서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권 판서는 첫째 딸의 배필을 찾던 중 한음을 보고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정에 벼슬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니 신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나중에는 꼭 훌륭한 대장이 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 판서는 신립을 둘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신립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쫓아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신립이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다. 일단 저기라도 가보자. 신립이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웬 집인가 싶었지만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장. 신립이 사람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대문 하나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니 안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는 새도 잘 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루 사냥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신립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주무실 방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립은 다시 사정하였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산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헛간이든 어디든 다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후회하다니요. 이 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신립이 자꾸 물으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우리 가족은 난리를 피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자기 힘센 것만 믿고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 싸워서 여러 노비가 집을 나가게 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집안을
차지해 버렸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이 있었군요.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 노비가 전부터 계속 제게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도 이 노비 때문에 돌아가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노비가 집에 찾아올 것이고 저는 그 전에 자결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님을 집 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여자를 보고 신립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온답니까? 그 노비는 저 고개 너머에 자기 집을 따로 짓고 사는데 밤이 깊은 시각이 되면 찾아옵니다. 신립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립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 앉아 문 틈으로 내다보며 노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가 말한 대로 그 시간이 되니 덩치가 큰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더니 여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자 노비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되기로 마음 먹을 줄 알고는 술을 잔뜩 먹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신립은 그때를 노려 화살을 탁 쏘았습니다. 노비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 꼬꾸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립이 그 집을 나서려는데 여자가 대문 밖까지 날아 나왔습니다. 난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되고 소실로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 산속에 저 혼자 살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신립은 여자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자가 몇 걸음 더 따라오며 매달렸지만 신립은 그저 앞만 보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정 그렇게 가시려거든 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신립은 여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있던 집 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고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신립을 소리쳐 부르더니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신립은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립이 사냥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에 권 판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신립이 권 판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섰더니 권 판서가 신립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한 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신립은 며칠 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권 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은 못 되는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여자를 그렇게 혼자 두고 여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왔단 말인가? 내가 참 사람 잘못 보았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신립은 묵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난리가 났습니다. 신립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조령은 험하고 높은 고개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일본군이 오가는 모습을 보기도 쉽고 단 100명만 지켜도 1000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립의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셔야 됩니다. 하도 선명하고 기이한 꿈이라 신립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필시 귀신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수진이라. 그렇지. 탕금대에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편으로는 물이 있어 더 갈 수가 없으니 죽을 힘을 다해 일본군과 싸워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생각한 신립은 조령에서 내려와 탕금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탕금대는 넓은 평지여서 일본군의 눈에 잘 띄었고 뒤에 강이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립의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몇백 명이었고 이들이 맞서 싸운 일본군은 몇천 명을 헤아렸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그곳에서 크게 패하여 몰살당하였고 신립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손님 싫어하다 망한 부자. 강원도 치악산 밑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워낙 부자여서
친구도 많은 데다 강릉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행객들이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 머물다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네 식구들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늘 시달렸습니다. 어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무엇 하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있던 재산도 다 날리게 생겼어. 부자가 한탄하자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어째 손님 맞이하느라 쉴 시간도 없네요. 그러자 아들 내외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저를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겨서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손님, 저 손님, 친척들에다 치악산 구경을 왔다 가는 뜨내기 손님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자고 하니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며느리까지 거들면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스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사 이치를 잘 안다고 하니 혹시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스님에게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일을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를 않아 식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좀 알려주십시오. 스님 역시도 평소에 이 집에 가끔 드나들면서 신세를 졌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 그건 주인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이 집이 부잣집이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먼 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집에는 손님도 찾아오고 또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스님은 정중하게 거절하더니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가서 다른 스님들에게 산 아래 부잣집이 손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참 난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도 그 집이 아직 자기 복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에는 아직 정식 스님도 되지 못한 땡땡이 중이 하나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스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오호, 이거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땡땡이 중은 그 길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잣집에서 시주를 받고 밥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보아 부자에게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손님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게 걱정이었군요. 별일 아닙니다. 마침 좋은 수가 있긴 합니다만. 부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손님 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땡땡이 중은 일단 자신에게 100냥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얼른 쌀을 팔아 100냥을 만들어 땡땡이 중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집의 왼쪽에는 청룡, 오른쪽에는 백호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오지 않게 하려면 그 기운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좌청룡에 해당하는 자리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끊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왼쪽 옆에 치악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가 지나는데 그 중간의 언덕 한 곳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이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곳이니 그 머리를 잘라버려야 사람이 모이는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얼른 일꾼들을 모아서 땡땡이 중이 알려준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 중도 함께 일을 거들었는데 며칠 지나서는 다시 부자를 찾아가 돈 100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운을 끊어낼 때까지 파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자는 손님 치레만 안 하게 해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자는 땡땡이 중에게 또 돈을 내주며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도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고기도 해다 주면서 도왔습니다. 땡땡이 중은 짐짓 땀 흘리는 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속까지 싹 드러내야 부인 손에 물이 마를 텐데 어설프게 파놓으면 안 됩니다요. 부인과 며느리는 땡땡이 중이 돈이 더 필요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는 또 100냥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부인과 며느리가 구해준 돈을 들고 좀 더 땅을 파는 척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사라져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잣집에는 과연 손님이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돈을 300냥이나 빼앗아간 땡땡이 중 역시 금세 땅도 잃고 집도 잃더니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복 많은 백정딸. 옛날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양반이었지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볼 생각으로 먼 곳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아기를 가진 상태였고 아기가 태어날 날짜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김진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쉬어가려고 무덤가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두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기가 찬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 김진사라는 양반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삼신밥을 하겠다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를 떼어다가 밥을 내서 올리지 뭔가. 내 참 더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왔지 뭐야. 그 집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아들한테는 평생 죽도 한 그릇 못 먹게 점지하고 왔네. 밥도 못 먹고 헛걸음한 게 화가 나서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백정네 집에 갔는데 거긴 아주 부자더라고. 쌀도 많고 좋은 음식이 많았고 나무도 좋은 걸로 떼서 향까지 나더라고. 난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왔네. 자넨 그렇게 못 먹고 와서 어쩌나? 김진사는 두 노인이 신령인 삼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이 말하는 김진사네가 꼭 자기 집인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들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백정딸에게 한 달에 소금 6가마씩 먹을 수 있게 점지하고 왔지. 그 집 딸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니, 그러니 백정네 딸하고 김진사네 아들하고 혼이 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김진사 아들한테는 가난하게 살도록 점지하고 왔지만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여기까지 들은 김진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얼른 집에 달려가 보니 과연 그 사이에 혼자 아기를 낳은 김진사 부인은 밥 칠 나무도 없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판을 떼어내어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반이고 저쪽은 백정이니 내가 아이들을 결혼시키자고 말을 꺼내면 저쪽에서 들어주겠지. 아이들이 크거든 꼭 백정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야겠어.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백정을 집으로 불러와 사돈이 되자고 청하였습니다. 백정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지만 김진사가 여러 차례 사정하니 그러면 그러자고 했습니다. 백정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 결혼하면서 쌀이며 돈이며 재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김진사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진사 아들과 백정 딸은 아들 형제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 아내를 괄시하면 안 된다. 근본이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혹시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아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이다. 이 말을 늘 명심하고 살아라. 그러고 얼마 안 있어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아들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다 보니 늘 제멋대로였습니다. 김진사도 그게 걱정이 되어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김진사 아들은 아버지도 안 계시니 세상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백정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양반이고 아내는 백정의 딸이니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 아들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백정딸 때문이라면서 백정딸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백정딸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참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정딸은 분한 마음을 못 견디고 아이들도 집에 둔 채 정말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정딸은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불이 반짝이는 곳이 보여 그쪽으로 갔더니 조그만 오막살이가 있었습니다. 오막살이 안에는 할머니가 혼자 있었습니다. 백정딸은 하루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변변히 먹을 것도 없다면서 죽을 한 그릇 데워서 내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으며 백정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어째서 할머니 혼자 사십니까? 아, 내게도 아들이 있다오. 그런데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들고 있네요. 아드님은 이 집에 함께 안 사십니까? 우리 아들은 숫구이 일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숲속에서 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숯 굽는 일을 하느라고 밤 늦게 들어오거나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겨우 오기도 한답니다. 할머니는 백정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동거지나 말씨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숯구이도 백정딸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정딸은 달리 갈 곳도 없고 할머니와 숯구이 총각이 따뜻하게 맞아주니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정딸은 숯구이가 먹을 밥을 챙겨 숯 굽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숯을 굽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고 숯구이는 숯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딸이 가마를 둘러보니 숯 가마를 올린 돌이 모두 금덩이였습니다. 숯구이는 그것이 금인 줄도 모르고 그저 숯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정딸은 숯구이에게 이제부터는 숯줄 굽지 말고 이 돌들을 다 주워 모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돌덩이들은 주워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숯구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무튼 쓸 데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세요. 다음날 숯구이가 가마에 박혀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빼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백정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튼튼한 소를 한 마리 구해오세요. 소는 무엇 하려고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숯구이가 소를 구해왔더니 백정딸은 모아놓았던 금덩이를 소에 싣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숯구이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을 누가 산다고 이걸 팔아오라고 하십니까? 글쎄, 내 말대로 해주세요. 장에 가서 이걸 들어놓고 온종일 일하도 앉아 계세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해가 지더라도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숯구이가 별수 없이 새벽부터 장에 나가서 온종일 앉아 있었더니 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웬 놈이 돌덩이를 갖다 놓고 앉아있네. 물론 아무도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설핏 넘어갈 때쯤 어디서 나귀가 힝힝거리고 방울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점잖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숯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숯구이가 펼쳐놓고 있던 금덩어리들을 다 보더니 전부 살 테니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숯구이가 얼떨떨하게 앉아있다가 그러시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는 금덩이들을 나귀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백정딸과 숫구이는 숫 가마에 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그렇게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 안 가서는 아들 형제도 낳고 풍족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살다 보니 백정딸은 김진사 아들 집에 두고 온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집은 잘 지내고 있을까? 틀림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직 어린 아들들을 두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온 아들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느 날 백정딸은 숫구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거지 잔치를 석 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숫구이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럽시다. 우리도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니 며칠 잔치를 열어 거지들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고는 곧장 준비를 하여 거지 잔치를 열었는데 약속했던 석 달이 다 지나도록 김진사 아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잔치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쯤이었습니다. 이 댁이 거지 잔치를 한다면서요? 대문 안을 쭈뼛거리며 기웃기웃하는 거지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김진사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아들도 꼬질꼬질한 몰골을 한 채 함께 있었습니다. 백정딸은 남편과 아이들을 알아보고 하인들을 시켜 얼른 불러들여 씻기고 옷도 갈아입게 했습니다. 아직 영문을 모르던 김진사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백정딸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먹고 살 방도가 없어. 이렇게 빌어먹으며 다니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함부로 대해서 벌을 받는 모양입니다. 내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엎드려서 빌며 우는 김진사 아들을 보고 백정딸은 숫구이에게 이제 이 집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자신은 본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아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갚은 돈 또 갚는 도깨비. 옛날에 남의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받아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단량 정도밖에는 못 벌어서 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
부인과 함께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앞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돈 단량만 좀 빌려주시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을 빌려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문 밖에서는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품판 돈 단량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는 일주일 일해서 겨우 모아놓은 단량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방 안에서 빠끔히 밖을 내다보니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컴컴한 마당에 서 있는데 어두워서 누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일단 알았다고 하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단량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일 주겠다고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던 부인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어째서 돈을 줍니까? 내일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인데 그렇게 함부로 줘버리면 어찌합니까? 주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가지고 오겠지요. 내일 준다고 하였으니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날이 저물도록 이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아무래도 돈을 떼먹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고 하고 싶어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을 때처럼 날이 꼴딱 저물고 마당에 서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기 주인장,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리에 부부가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고 방 안에 돈 단량을 던져주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부부는 어쨌든 빌려주었던 돈 단량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그맘때가 되니까 방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장, 빌려갔던 돈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얼른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 그맘때가 되니까 또 빌려간 돈 단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도깨비로구나.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건 분명 도깨비 짓이다. 매일 저녁마다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오니 이 사람 집에는 돈이 그득그득 쌓였습니다. 남의 집 일해주면서 품삯이나 받아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이 매일 단량씩 돈이 그냥 생기니까 남의 집 일은 그만두고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논도 사들이고 밭도 사들이고 돈이 좀 모자라도 매일 저녁마다 도깨비가 가져오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많은 땅을 사들여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실컷 사고도 도깨비가 매일 저녁마다 돈을 갖다 주니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깨비를 내쫓아야지. 감당을 못하겠다.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도깨비랑 친해봐야 귀찮기만 하지. 더는 소용이 없겠다.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저녁에 도깨비가 빌려간 돈 단량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던져주고 가려는 걸 뛰어나가 겨우 붙들었습니다. 아, 이보세요. 그래도 방에라도 좀 들어와야지. 자꾸 이렇게 가버리기만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주인이 사정하며 팔을 잡아 끄니 도깨비도 마지못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도깨비와 마주 앉아 부드럽게 도깨비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낸 지도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말입니다. 매일 내가 받기만 하고 술 한 잔 대접을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꼬리가 찢어질 듯 좋아했습니다. 아, 내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주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고기를 좀 준비해 놓을 테니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참, 기왕이면 친구들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친구분들도 실컷 잡수실 수 있도록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튿날 과연 도깨비는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왔습니다. 도깨비 친구들은 상에 가득하게 차려진 고기를 보더니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잡수시니 보기가 좋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마련해 두었으니 배 터지도록 실컷 드십시오. 도깨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고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생전 어디 가서 고기를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주인 덕에 고기를 이렇게 실컷 먹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껏 배가 부른 도깨비들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돈을 빌려갔던 도깨비뿐만 아니라 고기 대접을 받았던 도깨비 친구들까지 전부 우르르 이 집에 와서는 도깨비 한 놈이 단량씩 돈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도깨비 하나만으로 주체할 수가 없어 떼어내 버리려고 대접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때로 와서 돈을 주고 가니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은 맨 처음 돈을 빌려갔던 도깨비를 다시 붙잡아 방 안에 들여앉혔습니다. 이 도깨비는 지난번에 고기를 잘 얻어먹고 나서부터는 들어오라고 하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깨비 친구분들이 돈과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알겠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은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도깨비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가 제일 겁이 납니까? 주인은 짐짓 소름 끼친다는 듯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돈이 사실 제일 겁납니다. 그 이튿날 주인은 도깨비가 오기 전에 대문 문턱에 죽은 말을 세워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돈을 갖고 우르르 몰려오다가 대문에 걸린 말 사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당황하던 도깨비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에이, 내가 제일 무섭다는 돈이나 받아라. 여기 돈 받아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다발로 돈을 집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인집 안에는 돈이 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날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은 도깨비도 떼어내고 돈도 풍족해져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신립 장군과 처녀 귀신. 권 판서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권 판서는 첫째 딸의 배필을 찾던 중 한음을 보고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정에 벼슬 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니 신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나중에는 꼭 훌륭한 대장이 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 판서는 신립을 둘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신립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쫓아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신립이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다. 일단 저기라도 가보자. 신립이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웬 집인가 싶었지만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장. 신립이 사람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대문 하나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니 안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는 새도 잘 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루 사냥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신립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주무실 방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립은 다시 사정하였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산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헛간이든 어디든 다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후회하다니요. 이 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신립이 자꾸 물으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우리 가족은 난리를 피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자기 힘센 것만 믿고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 싸워서 여러 노비가 집을 나가게 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집안을 차지해 버렸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이 있었군요.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 노비가 전부터 계속 제게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도 이 노비 때문에 돌아가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노비가 집에 찾아올 것이고 저는 그 전에 자결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님을 집 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여자를 보고 신립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온답니까? 그 노비는
저 고개 너머에 자기 집을 따로 짓고 사는데 밤이 깊은 시각이 되면 찾아옵니다. 신립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립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 앉아 문 틈으로 내다보며 노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가 말한 대로 그 시간이 되니 덩치가 큰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더니 여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자 노비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되기로 마음 먹을 줄 알고는 술을 잔뜩 먹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신립은 그때를 노려 화살을 탁 쏘았습니다. 노비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 꼬꾸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립이 그 집을 나서려는데 여자가 대문 밖까지 날아 나왔습니다. 난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되고 소실로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 산속에 저 혼자 살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신립은 여자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자가 몇 걸음 더 따라오며 매달렸지만 신립은 그저 앞만 보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정 그렇게 가시려거든 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신립은 여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있던 집 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고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신립을 소리쳐 부르더니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신립은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립이 사냥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에 권 판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신립이 권 판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섰더니 권 판서가 신립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한 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신립은 며칠 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권 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은 못 되는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여자를 그렇게 혼자 두고 여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왔단 말인가? 내가 참 사람 잘못 보았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신립은 묵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난리가 났습니다. 신립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조령은 험하고 높은 고개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일본군이 오가는 모습을 보기도 쉽고 단 100명만 지켜도 1000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립의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을 등치고 진을 치셔야 됩니다. 하도 선명하고 기이한 꿈이라 신립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필시 귀신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수진이라. 그렇지. 탕금대에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편으로는 물이 있어 더 갈 수가 없으니 죽으림을 다해 일본군과 싸워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생각한 신립은 조령에서 내려와 탕금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탕금대는 넓은 평지여서 일본군의 눈에 잘 띄었고 뒤에 강이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립의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몇백 명이었고 이들이 맞서 싸운 일본군은 몇천 명을 헤아렸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그곳에서 크게 패하여 몰살당하였고 신립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손님 싫어하다 망한 부자. 강원도 치악산 밑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워낙 부자여서 친구도 많은 데다 강릉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행객들이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 머물다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네 식구들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늘 시달렸습니다. 어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있던 재산도 다 날리게 생겼어. 부자가 한탄하자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어째 손님 맞이하느라 쉴 시간도 없네요. 그러자 아들 내외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저를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겨서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손님, 저 손님, 친척들에다 치악산 구경을 왔다 가는
뜨내기 손님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자고 하니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며느리까지 거들면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스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사 이치를 잘 안다고 하니 혹시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스님에게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일을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를 않아 식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좀 알려주십시오. 스님 역시도 평소에 이 집에 가끔 드나들면서 신세를 졌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건 주인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이 집이 부잣집이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먼 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집에는 손님도 찾아오고 또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스님은 정중하게 거절하더니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가서 다른 스님들에게 산 아래 부잣집이 손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참 난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도 그 집이 아직 자기 복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에는 아직 정식 스님도 되지 못한 땡땡이 중이 하나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스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오호, 이거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땡땡이 중은 그 길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잣집에서 시주를 받고 밥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보아 부자에게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손님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게 걱정이었군요. 별일 아닙니다. 마침 좋은 수가 있긴 합니다만. 부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손님 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땡땡이 중은 일단 자신에게 100냥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얼른 쌀을 팔아 100냥을 만들어 땡땡이 중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집의 왼쪽에는 청룡, 오른쪽에는 백호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오지 않게 하려면 그 기운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좌청룡에 해당하는 자리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끊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왼쪽 옆에 치악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가 지나는데 그 중간의 언덕 한 곳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이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곳이니 그 머리를 잘라버려야 사람이 모이는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얼른 일꾼들을 모아서 땡땡이 중이 알려준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 중도 함께 일을 거들었는데 며칠 지나서는 다시 부자를 찾아가 돈 100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운을 끊어낼 때까지 파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자는 손님 치레만 안 하게 해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자는 땡땡이 중에게 또 돈을 내주며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도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고기도 해다 주면서 도왔습니다. 땡땡이 중은 짐짓 땀 흘리는 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속까지 싹 드러내야 부인 손에 물이 마를 텐데 어설프게 파놓으면 안 됩니다요. 부인과 며느리는 땡땡이 중이 돈이 더 필요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는 또 100냥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부인과 며느리가 구해준 돈을 들고 좀 더 땅을 파는 척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사라져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잣집에는 과연 손님이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돈을 300냥이나 빼앗아간 땡땡이 중 역시 금세 땅도 잃고 집도 잃더니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복 많은 백정딸. 옛날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양반이었지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볼 생각으로 먼 곳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아기를 가진 상태였고 아기가 태어날 날짜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김진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쉬어가려고 무덤가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두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기가 찬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 김진사라는 양반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삼신밥을 하겠다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를 떼어다가 밥을 내서 올리지 뭔가. 내 참 더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왔지 뭐야. 그 집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아들한테는 평생 죽도 한 그릇 못 먹게 점지하고 왔네. 밥도 못 먹고 헛걸음한 게 화가 나서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백정네 집에 갔는데 거긴 아주 부자더라고. 쌀도 많고 좋은 음식이 많았고 나무도 좋은 걸로 떼서 향까지 나더라고. 난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왔네. 자넨 그렇게 못 먹고 와서 어쩌나? 김진사는 두 노인이 신령인 삼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이 말하는 김진사네가 꼭 자기 집인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들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백정딸에게 한 달에 소금 6가마씩 먹을 수 있게 점지하고 왔지. 그 집 딸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니, 그러니 백정네 딸하고 김진사네 아들하고 혼이 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김진사 아들한테는 가난하게 살도록 점지하고 왔지만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여기까지 들은 김진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얼른 집에 달려가 보니 과연 그 사이에 혼자 아기를 낳은 김진사 부인은 밥 칠 나무도 없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판을 떼어내어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반이고 저쪽은 백정이니 내가 아이들을 결혼시키자고 말을 꺼내면 저쪽에서 들어주겠지. 아이들이 크거든 꼭 백정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야겠어.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백정을 집으로 불러와 사돈이 되자고 청하였습니다. 백정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지만 김진사가 여러 차례 사정하니 그러면 그러자고 했습니다. 백정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 결혼하면서 쌀이며 돈이며 재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김진사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아들 형제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 아내를 괄시하면 안 된다. 근본이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혹시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아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이다.
이 말을 늘 명심하고 살아라. 그러고 얼마 안 있어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아들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다 보니 늘 제멋대로였습니다. 김진사도 그게 걱정이 되어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김진사 아들은 아버지도 안 계시니 세상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백정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양반이고 아내는 백정의 딸이니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 아들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백정딸 때문이라면서 백정딸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백정딸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참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정딸은 분한 마음을 못 견디고 아이들도 집에 둔 채 정말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정딸은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불이 반짝이는 곳이 보여 그쪽으로 갔더니 조그만 오막살이가 있었습니다. 오막살이 안에는 할머니가 혼자 있었습니다. 백정딸은 하루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변변히 먹을 것도 없다면서 죽을 한 그릇 데워서 내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으며 백정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어째서 할머니 혼자 사십니까? 아, 내게도 아들이 있다오. 그런데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들고 있네요. 아드님은 이 집에 함께 안 사십니까? 우리 아들은 숯구이 일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숲속에서 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숯 굽는 일을 하느라고 밤 늦게 들어오거나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겨우 오기도 한답니다. 할머니는 백정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동거지나 말씨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숯구이도 백정딸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정딸은 달리 갈 곳도 없고 할머니와 숯구이 총각이 따뜻하게 맞아주니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정딸은 숯구이가 먹을 밥을 챙겨 숯 굽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숯을 굽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고 숯구이는 숯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딸이 가마를 둘러보니
숫 가마를 올린 돌이 모두 금덩이였습니다. 숫구이는 그것이 금인 줄도 모르고 그저 숫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정딸은 숫구이에게 이제부터는 숫줄 굽지 말고 이 돌들을 다 주워 모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돌덩이들은 주워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숫구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무튼 쓸 데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세요. 다음날 숫구이가 가마에 박혀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빼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백정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튼튼한 소를 한 마리 구해오세요. 소는 무엇 하려고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숫구이가 소를 구해왔더니 백정딸은 모아놓았던 금덩이를 소에 싣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숫구이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을 누가 산다고 이걸 팔아오라고 하십니까? 글쎄, 내 말대로 해주세요. 장에 가서 이걸 들어놓고 온종일이라도 앉아 계세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해가 지더라도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숫구이가 별수 없이 새벽부터 장에 나가서 온종일 앉아 있었더니 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웬 놈이 돌덩이를 갖다 놓고 앉아있네. 물론 아무도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설핏 넘어갈 때쯤 어디서 나귀가 힝힝거리고 방울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점잖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숫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숫구이가 펼쳐놓고 있던 금덩어리들을 다 보더니 전부 살 테니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구이가 얼떨떨하게 앉아있다가 그러시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는 금덩이들을 나귀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백정딸과 숫구이는 숫 가마에 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그렇게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 안 가서는 아들 형제도 낳고 풍족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살다 보니 백정딸은 김진사 아들 집에 두고 온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집은 잘 지내고 있을까? 틀림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직 어린 아들들을 두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온 아들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느 날 백정딸은 숫구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거지 잔치를
석 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구이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럽시다. 우리도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니 며칠 잔치를 열어 거지들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고는 곧장 준비를 하여 거지 잔치를 열었는데 약속했던 석 달이 다 지나도록 김진사 아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잔치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쯤이었습니다. 이 댁이 거지 잔치를 한다면서요? 대문 안을 쭈뼛거리며 기웃기웃하는 거지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김진사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아들도 꼬질꼬질한 몰골을 한 채 함께 있었습니다. 백정딸은 남편과 아이들을 알아보고 하인들을 시켜 얼른 불러들여 씻기고 옷도 갈아입게 했습니다. 아직 영문을 모르던 김진사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백정딸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먹고 살 방도가 없어. 이렇게 빌어먹으며 다니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함부로 대해서 벌을 받는 모양입니다. 내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엎드려서 빌며 우는 김진사 아들을 보고 백정딸은 숫구이에게 이제 이 집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자신은 본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아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